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를 받아보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참가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병대 교수님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통영RC의 운영위원장으로 계시고 여기 가까운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해양식품공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요. 혹시 질문거리가 생기시면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메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병대입니다. 우리 박 PD께서 며칠 전 멀리 외국으로 브리지 투 더 월드라는 학생들을 데리고 20일 동안이나 갔다 왔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배우니까 반갑습니다. 아마 이 지속 가능에 대해서 우리 통영 시민들은 이 글귀가 아마 낯설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7년간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시작할 때는 개념도 잘 몰랐고 뭘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시민들과 호흡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 7년쯤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앞으로 통영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살아남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그 큰 힘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제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삶, 도시 그리고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영유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그대로 전해줄 것인지 또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앞으로 10주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학적인 또 통영과 관계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차례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뭐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제 성장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희생을 해왔습니다. 교육도, 그다음에 삶도, 모든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다 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조금 희생이 되어도 이 경제 성장만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마 자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사회개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환경을 잘 보호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환경보호 교육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국가에서는 이 개념이 통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혹은 미개발 국가에서는 이 환경보호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환경보호만 한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끝에 이 경제 성장,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그리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추구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와 같은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을 교과 과정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이 개념을 가장 먼저 세계 80개 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이 개념을 도입해서 약 7년 전에 인평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벌써 성장을 해서 이미 대학에 와 있고 또 그 아이들이 그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지금 RCC 재단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지금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지금 통영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초래되어 있다고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다보스에서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뭐냐?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본주의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석한 모든 각 부처의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자연자본주의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자연에서 우리가 시작되었으니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 높은 생산성입니다. 어떻게든지 생산성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부가가치를 소비자들에게 공연을 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얻어진 그 경제적 어떤 무슨 가치가 되어지겠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그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문제다 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원 생산성은 유지를 하되 이 천년 자원은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효율이 높은 방법을 개발해서 천년 자원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천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결국 천년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양보를 통해서 조금 전략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가 절감이 되어질 것이고 에너지가 절감되니까 대기나 수계나 오염이 절감될 것이고 이 오염 절감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성은 유지를 하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발전시켜 가자 하는 것이 자연자본주의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생물 모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생물 모방 기술이 아닌 우리를 위한 기술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게 그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만 개발하는데 몰두를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을 좀 떠나서 자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쳐다보자. 자연이 어떻게 이 자연을 이때까지 유지해 왔는가를 한번 쳐다보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게 그 나무가 엽록소가 이산화탄소와 물만 이용해서 우리 식량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우리가 모방을 하면 훨씬 더 자원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개념이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거미줄을 만들기 위해서 거미줄을 먹지 않습니다. 거미가 먹는 게 뭐죠? 무슨 곤충이나 이런 조그만 동물들을 잡아먹죠. 그런데 거미 꽁지로부터 나오는 것은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탄력이 있죠. 거미가 먹은 것은 거미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을 먹었는데 그 꽁지로부터 아주 강력한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해서 내어서 그 단백질을 활용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모방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태양광을 연료로 쓰자는 이런 개념입니다. 엽록소는 CO2와
물을 활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탄수화물을. 그런데 이 H2O를 물을 태양에너지로 가수분해시켜서 산소와 수소를 만들어내고 이 산소는 자연으로 돌려주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생성된 수소를 활용해서 다시 이산화탄소와 합성을 시켜서 이와 같은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으로는 메탄올이라고 OH가 하나 더 붙으면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메칠알코올. 거기에 CH2가 하나 더 붙으면 에칠알코올이 됩니다. 술, 에칠알코올. 그래서 이런 에칠이나 메칠알코올들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분해가 가능합니다. 즉 발효가 가능한 거죠. 발효시켜서 그놈을 다른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놈을 우리가 자동차 원료라든지 다른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잎이 엽록소가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잎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석유자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만 존재를 했습니다. 생산자는 어떻게 하든지 낮은 가격에 물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시 생산에 재투자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이 지구가 각 나라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현재의 지구보다도 3개 내지 4개 정도의 더 지구가 존재를 해야 이 지구가 지금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지구가 지속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즉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소비자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태계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인간이 살아가자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원이 계속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 안정화로 인해서 고용도 증대되고 복지도 형성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죠. 다음에 하나는 자연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생명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 많이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안 보셨어요? 뉴스도 아무도 안 보시는가 보죠? 이게 충북의 괴산에 있는 고속도로를 지나는 한 마을입니다. 하도 이게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좀 알려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것인가? 텔레비전 광고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불러들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아마 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주위에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이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분들이 이 장소를 진행하니까 여기에다 뭔가 조형물을 하나 만들면 그 지나가는 분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를 기획해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럼 뭘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온갖 가지 안이 다 나왔겠죠. 뭐 하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텐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찾자. 우리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군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들이고 우리를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아마 논의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 논에다가 요 색깔이 다르죠. 요 색깔이 다른 것은 유색소, 색깔을 가지고 있는 벼입니다. 요즘 이런 벼들이 쌀들이 넣어죠. 밥을 하면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쌀들이 생산이 되어집니다. 옛날 이게 어르신도 계십니다만은 옛날에 이게 피라 그래서 뽑아서 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피가 굉장히 비쌉니다. 알코올, 즉 술을 만들어 원료로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방아를 찍는 토끼를 이렇게 논에다가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서 광고하는 효과를 얻어서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돈 하나도 안 들었죠.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 고향을 잘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런 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자연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창의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그런 새로운 아이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상강까지 교육을 받게 되시면 아마 통영에 이런 새로운 아이들이 여러분의
여러분들로부터 창출이 되어져서 아마 통령을 바깥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쪽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좀 창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자원의 순환입니다. 현재는 옛날에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가능하면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이나 발생 억제를 조금만 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소각하거나 매립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이 사회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제일 우선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해서 자원을 순환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런 아마 초등학교에 있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미 이걸 실천에 옮기고 있을 텐데 단지 그 실천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그 그림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쇼핑과 소비인데 한때 비닐백이 쇼핑을 하는데 사용하는 우리 비닐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니까 비닐백을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종이백을 사용하자. 그런 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 쇼핑백의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래서 이 쇼핑백의 라이프 사이클을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플라스틱 백을 만드는 것보다도 4배의 에너지가 듭니다. 왜? 나무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그 나무를 키워서 몇십 년 동안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로부터 셀룰로즈를 종이를 만드는 원료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탈 기간을 따져보면 4배의 에너지가 더 든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물도 20배나 더 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재사용률이 낮습니다. 여기 뭐 다 쇼핑백을 한 번씩 사용해 보셨을 텐데 집에 갖고 가면 그 다음 쓰레기통입니다. 그거 들고 학교 가는 사람 없죠? 직장에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재사용률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이백을 사용하는 것이 플라스틱백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놈을 경제적 가치로 따져봤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천가망입니다. 여기 계시는 주부님들 다 천가망 하나씩 자동차 뒤에 아마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그걸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천가방을 131회 사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131회 이상은 사용해야 이와 같은 플라스틱 백이나 혹은 종이 가방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뒤에 넣어두지 마시고 끄집어내어서 앞으로 종이 가방을 최소한도 131회 이상은 여러분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로컬 푸드라고 그러고 이 로컬 푸드의 개념을 이 푸드 마일리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기 대로 식품 가격이라든지 이동거리, 그다음에 식품의 신선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냅니다. 이걸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이 푸드 마일리지가 가장 짧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아마 미국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75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3시간 동안 운전해도 콩 받치고 옥수수 받칩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곡물이 콩이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옥수수도 건너옵니다. 그 거리를 계산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결국은 미국이 가장 푸드 마일리지는 짧습니다. 일본이 가장 깁니다. 아마 일본이 가장 많은 농산물을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휴경지를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먹을 채소를 생산해서 먹자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소비되어지는 에너지를 줄이고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믿고. 아마 시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물건을 탁 보면 원산지가 어딘가 아마 여러분 찾으실 겁니다. 고깃집에 들어가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쳐다볼 것입니다.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하겠죠. 혹시 광우병은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뉴질랜드산이나 호주산을 먹는 게 낫겠지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많은 식품들이 사실은 먼 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식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운동이 로컬 푸드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슬로우 푸드입니다. 각 가정마다 텔레비전이 공급이 되면서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많이 합니다. 남성분들은 집에 가면 스포츠를 보실 테고 여성분들은 텔레비전을 켜면 연속극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밖에 없으신 분들은 싸울 겁니다. 스포츠 보자, 연속극 보자.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텔레비전을 한 대 더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텔레비전만 보면 되는데 텔레비전을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먹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먹는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상을 차려가지고서는 일할 시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빗자니 햄버거니 하는 그런 패스트푸드입니다. 이 패스트푸드의 칼로리를 챙겨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 패스트푸드를 먹고 운동을 하면 될 텐데 일할 시간이 없어서 책상 앞에서 먹는 음식이 패스트푸드인데 그걸 먹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대로 앉아서 일합니다. 그 많은 에너지가 전부 다 축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패스트푸드를 먹고 우리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비만입니다. 비만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 한 40%가 비만입니다. 혹시 미국 갈 기회가 있으면 시내를 돌아다니시면 잘 모릅니다. 슈퍼마켓에 가보셔야 됩니다. 슈퍼마켓에서 음식 사서 담는 그걸 끌고 한번 가보면 앞에 큰한 무슨 물건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게 보통의 평범한 미국 가정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WHO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하였고 각 나라에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공기금을 투자하도록 WHO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질병이니까 병원에 가면 비만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 사회에서도 국가의 공공기금을 투자를 해서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먹거리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또 하나는 아울러서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인데 또는 다른 말로 카본 풋프린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영국에 있는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놨느냐 여기에 발을 그려놔 놓고 거기에 CO2를 이 물건은 CO2를 360g 생산합니다. 이렇게 탁 적어놨습니다. 옆에는 또 다른 트로피카나 주스인가요? 또 다른 주스가 있겠죠. 그 주스는 CO2 생산량이 340g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풋프린트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360g 배출하는 것보다는 340g을 배출하는 주스를 사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자연 친화적으로 바꿔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탁 바꾸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시는 분을 6시에 일어나라. 굉장히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것이 자기 몸에 습관화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피곤해요. 1시간밖에 일찍 안 일어나는데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니 괜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1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생활의 양식을 가지고 이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했더니 현재 우리나라 면적의 6.2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6.2배가 필요합니다. 6.2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뺏어와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만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죠? 북한 잘못 건든다 큰일 납니다. 중국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6배를 늘릴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의 크기를 6분의 1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방식의 6분의 1을 줄여야만이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우 심각한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가장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무역인데 그 중에 커피가 아마 많이 논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에서 1위였습니다. WHO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국가에다가. 한국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갑자기 알코올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국가가 챙겨봐라 국민들을.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WHO로부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폭탄주로 바뀌었습니다. 폭탄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잔쯤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소비량이 폭탄주가 폭발하는 만큼 늘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착한 커피도 결국은 이게 아마 에티오피아의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16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28만 4천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66%는 학교에 못 가고 있고 커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살충제를 뿌리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커피가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 커피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고는 커피를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커피를 제대로 된 가격으로 주고 우리가 커피를 사 먹자는 거죠. 그것이 공정무역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생긴 이익을 이 아이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이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이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지금보다도 좀 높이자 하는 같이 살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과연 옳은가? 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주의는 없는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탄생한 말의 자본주의 3.0을 대신해서 자본주의 4.0입니다. 아마 1998년 이 금목운동 기억하시죠? 다 동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같은 국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사태 지금 보고 계시죠? 금 내놔라 그랬더니 데모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내가 어떻게 버리더니 금인데 금을 내고 내놔라 하노. 웃기지 마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부 다 장롱 속에 있는 금을 다 내놨습니다. 그 금을 내놓음으로써 국가가 살아났죠. 즉 서민들은 일반 평범한 우리들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되죠? 과연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자본주의 4.0입니다. 그래서 현재 OECD 평균이 빈곤율이 10.6%인데 한국이 21%가 된 2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들만 존재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 공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또 우리의 자식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만 있다면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훌륭한 지도자만 나타난다면 우리 국민은 모두 힘을 합해서 국가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후손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희생할 각오가 아마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문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영은 독특한 그 문화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이런 문제가 우리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에서 아시아 액션 플랜이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참석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문화는 그 나라에 그대로 두자. 90년도에 제가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1년간 공부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나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잘 아시죠? 아주 미국의 10대 리스트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대학입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의 지하에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근데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지를 않아요. 경찰이 한 사람 딱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간 문이 얼마나 비좁으냐면 좀 등치가 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못 갖고 나오도록 그럽니다. 못 갖고 나오도록. 그래서 문을 좁게 만들어놨대요. 여기다 안에 들어가면 지하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 전체가 거의 아시아에서 온 물건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이 전 아시아에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물건들을 미국으로 유출해 가지 않았나. 또 일부는 프린스턴 대학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유물들을 사서 진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 유물들이 그 나라에 있었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고 자기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가졌을까요? 그 미국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서 봅니다. 저도 두 번을 딱 갔습니다만은 별 관심 없어요. 이거 뭐 이런 게 생겼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유심히 쳐다봅니다. 저게 왜 여기 와 있을까? 우리 것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돈 있고 힘이 세다고 해서 너무 문화를 갖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화 기술 혁신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스티브 잡스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물론 그 애플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스티브 잡스가 꿈꾸는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애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그냥 올려놨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는 좀 힘드시겠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은 앞으로 그런 훌륭한 강의들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만약 우리가 여러 개 담는다 그러면 우리 RC 센터에서 그런 훌륭한 강의들을 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뭐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트위터 아시죠?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십니까? 그 트위터를 개발한 그 내용을 보면 140글자의 기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 트위터의 글자를 메시지를 보내려 그러면 알파벳을 140개를 두드리면 딱 하나의 문자 한 개의 그 트위터 그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간단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아시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개발한 시스템인데 여기는 사진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구. 영어만 조금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 중에 한국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따진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2위나 3위 정도 할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미국에 다시 또 1년간 가 있었는데 너무 비싸요.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니까 인터넷 사용료가 한 달에 60불, 우리나라 돈 7만 원입니다. 전화 쓸라 하니까 전화 사용료 1인당 40불, 가족이 4명이니까 160불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정보를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운이에요, 다운. 그렇게 발달된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돈 있고 좋은 기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 정보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도시로 가야 됩니다. 시골에 가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유선전화를 미국은 집집마다 우리는 집에 유선전화를 잘 안 쓰죠. 이미 그런 세대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가면 집마다 유선전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핸드폰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다음 또 하나는 타문화와 타민족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단일민족, 백이민족의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only one.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따라서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단일민족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타민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해가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게 인구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게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7인가 그렇다 그러죠. 1.07. 그러니까 최소한도 2가 되어야 됩니다. 두 분이서 결혼을 했으니까 두 사람 정도는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2.0이 되어지겠죠. 그죠? 근데 한 아이도 제대로 안 낳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엔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 1위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혹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당장 가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사라질 판입니다. 그래서 이 타문화와 타민족에 대한 인식을 어른들에게 교육을 해서 바꾸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문화를 교육을 시키자. 그럼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만화영화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만화영화들입니다. 포카혼타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뮬라는 이건 다 아실 거죠? 예. 이 포카혼타스는 인디안 추장의 딸과 영국 해군 제독가의 사랑을 만화영화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백인이죠. 백인과 인디안 간의 타문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죠. 뮬라는 중국의 고전으로 내려오는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 이야기인데 그것도 역시 그와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아바타죠. 사람과 새로운 생물 간의 의식의 교환입니다.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까지는 이와 같은 애플이나 그 주크버크 같은 뉴 미디어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말은 영어로 유목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개인이 결국은 이와 같은 미디어를 새로운 그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는 하나의 개체라는 거죠.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전 세계가 하나의 사회로 네트워킹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역할에 이 뉴미디어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이 뉴미디어가 되어지는 언어가 현재로서는 영어로밖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자체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전부 다 트랜스레이션, 즉 통역을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겠죠, 그죠? 굉장히 스마트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모바일 콘텐츠, 그다음에 TV, 뭐 집에 다 위성 안테나를 달고 있죠. 아니더라도 유선 방송을 보게 되어지면 전 세계 방송을 여러분 가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IPTV라고 해서 인터넷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내용을 언제든지 집에서 어느 때고 관계없이 불러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용자 제작 컨텐츠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죠. 지금까지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서 세계에다가 알리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 UCC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로딩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 보고 그거 보고 밑에 댓글을 엄청나게 답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도 시스템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지도가 저걸 어떻게 만들어서 매일 저렇게 버전업을 시킬까 고민을 하셨죠. 실제로는 여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새로운 길이 생긴다든지 건물이 생기면 그것을 지도를 제작하는 회사에 자기 스스로가 그걸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아져서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전통음악가 K-팝인데 전통음악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은 세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되지 못하고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K-팝은 완전히 세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프랑스에 있는 아마 그 K-팝을 공연할 때 한류 팬으로 나타나신 분인데 보시면 이게 무슨인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극기도 이렇게 그려놓고 뭐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죠? 한국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힘일 것 같아요. 다음에 인문사회과학적 기술 가능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문학을 강의를 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발전된 자연과학, 이런 자연과학들이 자연과학만 가지고는 그 자연과학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재단과 인문학연구소가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좀 더 사고의 폭과 창의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인문학 강좌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 강좌가 사실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이 필요한 때가 왔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에 입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문학을 교육받는 일입니다. 애플에는 전 세계에서 IT는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뭘 교육을 하느냐? IT 교육 안 합니다. 전부 다 인문학을 교육을 합니다. 인문학. 문학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지 그런 걸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기가 갖는 그 딱딱함을 기기가 갖는 자연과학적 테크닉을 극복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어떤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대단한 기술이죠. 그래서 인문학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교육.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창의성 교육을 하겠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좌석에 지금 두령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앉아 계십니다만은 교장선생님께서도 늘 그 창의성 교육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에게 출시외국이 교육이 아닌 1등 교육이 아닌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세계 인문학 포럼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제1회 세계 인문학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스카들이 모여서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방향,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만큼 이제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즉 줄세기 교육이 아닌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는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는 이 세계에서 아이들이 뛰어난 업적을 나타내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줄을 세우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무슨 기준에서 줄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세계로 나가게 되어지면 무슨 줄을 세울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말 잘하기 아니겠죠. 영어 잘하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키가 크냐 작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결국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토대에다가 인문학을 입혀야 되는 거죠. 옷을. 그 인문학 옷을 입힘으로써 창의성이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문화 다양성과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이 분이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되신 것 같습니까? 잘 가늠이 안 가십니까? 아마 그 책에 보니까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음악을 듣는 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음악을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결국은 인간은 나이가 들더라도 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욕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를 아마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의 대화가 결국 우리가 인류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아마 이 메시지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문화재 환수인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에 그 프랑스와 일본으로 갔던 문화재 일부를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것이죠. 근데 이게 반환이라는 말이 맞는데 우리 것을 이렇게 애걸 복구를 해서 다시 갖고 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 그러면 존경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속국이었고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서 그 아이들이 빨리 그런 분야에서 대등하게 다른 나라와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세계 노동인구의 이동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인종의 그 노동인구들이 있는 곳이 아마 미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1인당 시간당 1인당이 아니죠. 시간당 그 노동을 했을 때 우리도 그런 게 정해져 있죠.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이 3,400 얼마인가로 약 4,200원이니까 4,260원 4,560원 4,560원 예, 가장 최신의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3,000 하는 것은 벌써 한 2, 3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느냐? 미국은 시간당 임금이 12불입니다. 12불이면 얼마죠? 14,000원 정도 됩니다. 14,000원. 근데 미국 사람한테는 국적이 미국 사람한테는 12불을 주는데 국적이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 코리안, 차이니즈 특히 뭐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요.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은 레벨입니다. 시간당 10불을 줍니다. 일을 하면 차이니즈 시간당 8불 내려옵니다. 멕시칸 시간당 7불 6불 내려옵니다. 시간당 12불 줘야 될 식당에서 만약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미국 사람을 데려와다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멕시칸을 데려와다 쓰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멕시칸을 쓰려고 그러겠죠. 예, 시간당 6불만 주면 되니까.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위에 상위 클래스인지 몰라도 미국의 일어난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세계에서 유입된 노동인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노동자인가요? 인간입니다. 그죠?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We are American입니다. 나도 미국에 왔으니까 나도 미국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면 미국 사회가 아마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애틀란타 주의회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불법 이민자들은 식당이나 기타에서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법이 통과되었고 그 법을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1년 6월 달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6월 달에 벌써 불법 이민자들은 전부 다 아틀란타 그 조지아 주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전부 다 인근주로 다 가붙습니다. 테네시, 무슨 사우스 캐롤라이나 옆에 있는 어디죠? 하여튼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일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국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가면 아틀란타에 휴업하는 날이 많아요. 토요일 날만 문을 열고 평일에는 문을 닫아버려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과연 그 지역의 생산성이 처음에 주 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생산성이 증가할 것인가? 미국 시민들이 그만큼 잡을 더 얻을 것인가? 는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법을 무조건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선순환적인 사회가 돌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어 있고 미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혼인의 횟수가 2010년에 조금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행한 것은 이혼의 숫자도 점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혼의 숫자가 너무 많고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즉 문화적으로 서로 융합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불 밑에 있지만은 마음은 각각 따로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 사회가 지탱할 수 없겠죠.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빨리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문화 공동체 간의 교류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고 또 통영 RC에서도 그런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랑을 할 때는 말이 필요 없죠, 그죠? 서로 눈빛만 보면 됩니다. 눈빛만 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은 알았는데 표현을 해야 될 거잖아요. 뭐라고?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 그러겠죠. 한국 사람들은 사랑해 그러겠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저기에서 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서로 자기의 마음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문화 교류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이중 언어를 교육받습니다. 한국말과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 나라의 말을 동시에 배웁니다. 어쩌면 부모가 양쪽 다 한국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앞으로 더 커질지 몰라요. 또 어릴 때 받는 언어 교육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자도 만들어서 서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젊은 세대의 타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콜카라는 곳은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그 경제적 지원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줬던 나라에다가 다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이게 좀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해외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쌓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뭐 어찌됐든 좋습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잘 사는 것이 과연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아,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뭐 50대 후반 60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어려운 우리 사회를 거쳐서 지금 여기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먹을 게 생기면 과식을 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쫓아다니고 어머니에게 배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가 내 손은 약손이고 뭐 누구 배는 똥배다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몰라요, 아이들. 그 모르는 아이들한테 옛날에 내가 어땠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전혀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차라리 아이를 현장에다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배우고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ODA 공적 자금을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아직은 낮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증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그 전쟁 때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을 도와줄 시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잘 살고 부자여야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바뀌면 아마 더불어서 정말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문화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문화 다양성에 대한 포럼도 하고, 여기는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죠. 그렇죠? 다 아이들입니다. 똑같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입니다. 다른 것은 피부 색깔만 다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 균등입니다. 교육은, 그런 측면에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부모님들이 올인 합니다. 올인. 자기의 색은 없습니다. 내 색은 없고 자식의 색만 있어요. 그 자식도 줄 세우기에 제일 앞쪽에다 세우려고 합니다. 1년에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올해 6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 63만 명의 부모님들은 전부 다 63만 명이 다 서울대학 가기를 바래요. 서울대학 안 가면 실망하십니다. 야, 서울대학을 못 갔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서울대학교 정원을 63만 명으로 늘리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서울대학 정원을 63만 명으로 늘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결국은 줄을 채울 수밖에 없죠. 순서를. 그건 출석이 교육이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재능을 개발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뭘 잘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대학에 올 때는 자기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전공을 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높은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아가서 평생을 자기 직업으로서 삼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서울대학. 죽어나 사나.
떨어지면 재수하고, 재수에서 떨어지면 삼수하고, 사무소에서 떨어지면 사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공부합니다. 근데 굉장히 달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서울대학 가가지고 행정고시 시험을 쳐서 사람을 지금 한 1000명쯤 뽑는다고 그러죠. 뽑아놨더니 그 중에 60%만 직장을 구하고 나머지 40%는 직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은 뭐죠?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1등 교육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1등해서 그렇게 왔는데 막상 와서 나중에 보니까 직업이 없어요. 직장이. 분명히 잘못되었죠. 근데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우리 7시부터 시작 안 했나요? 그러면 9시까지인가요? 재미없으면 마칠까요?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1등 교육이 아닌 세계 시민이 되는 교육, 더불어 함께 사는 교육,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적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강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얻었는데, 조류라는 것은 바다나 호수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주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되어지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적조, 그러면 아시겠죠? 적조. 그것을 우리는 독성 조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것들은 그 조류들 중에서 독성을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발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기 중으로 발산된 독성 물질이 인간이나 혹은 동물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동물을 사멸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같이 대량 폐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엄청난 자원이 사라져 버리죠. 만약 이걸 가공을 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 단백질을 먹었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만 명이 아마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단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누가 원인이냐? 사람이 원인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학교 교육 때 미리 이런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피시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 이야기 들어봤죠? 예. 거기다 피시를 붙여가지고 피시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2012년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텐데, 그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변화를 10개로 요약을 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 이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그걸 보니 최근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점 수산물을 소비하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늘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중국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2009년도에 30kg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이 되면 41kg을 소비한다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중국 인구로 계산하니까 약 1년에 1,500만 톤의 고기가 필요합니다. 1,500만 톤 하면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지구의 72%가 바다인데 그 72%의 바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어류가 1억 2천만 톤입니다. 1억 2천만 톤. 이미 그 1억 2천만 톤의 피크치를 넘어섰습니다. 2년 전에. 지금은 감소하는 단계예요. 점점.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1,500만 톤을 먹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고기 구경하기 힘드실 겁니다. 아니면 월급을 받아서 모든 돈을 투자해서 고기를 사시든지.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피시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원은 고갈되어지고 사료값 상승되죠. 양식 장소는 부족해집니다. 임금이 상승되니까 자연히 2010년 재작년 대비 2020년이 되어지면 수산물 가격이 35% 급등을 할 것이라고 이미 OECD와 FAO에서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을 우리가 스스로 생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참치를 양식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지금 시도를 했는데 세계 처음으로
참치를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일본이 12년이 걸렸습니다. 양식이라는 말은 어미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다시 어미가 되어서 새끼를 낳는 1년의 사이클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우리는 축양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축양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어미가 새끼를 낳아 놓으면 그 새끼를 저희들이 잡아서 사료를 주어서 키우는 것을 축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우리의 참치 양식 기술은 축양입니다. 축양. 보시죠. 이 가두리 양식장을 매물도죠. 매물도에 가면 그 오른쪽에 그 언덕 위에 올라서면 오른쪽에 가두리 양식장이 5개 아마 있는 게 눈에 띌 겁니다. 그래서 참치가 덩치가 크니까 그 양식장의 직경이 1km 이상 됩니다. 굉장히 늘어죠. 그러니까 이 참치들은 성질이 까다로워서 살아있는 먹이만 먹습니다. 죽은 안 먹어요. 그런데 참치를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키워야 돼요. 참치 먹이를. 그 참치 먹이가 뭐냐?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이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현재 생존율이 얼마냐? 1%가 채 안 됩니다. 최근에 1%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끼 알을 100마리 받으면 그 중에 한 마리 내지 2마리 정도만 살고 나머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수산물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사실. 그 다음에 통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 멍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꼭 23년째 이 멍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멍게를 가지고 부가치를 높여서 우리 통영 시민들이 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왔는데, 현재 멍게는 이렇게 양식을 해서 요걸 하나씩 땁니다. 이렇게 이 50kg은 소풀인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죠. 이걸 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횟집에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사다가 다시 깝니다. 까서 조그만 봉지에 집어넣어서 판매하기도 하죠. 지금 현재 멍게가 이용되어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국가에다가 이 과제를 제출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해서 국가에 제출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알맹이는 팔고 껍질은 버려버리는데, 그 껍질을 또 알맹이도 물론 활용을 할 것입니다. 껍질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유용 성분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2차, 3차 가공을 해서 멍게의 껍질의 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도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면 현재보다도 한 10배 정도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연구들을 지금까지 23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특허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4건 정도가 되고, 그 4건을 투자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이게 조사를 하면서 중국은 어떻느냐 했더니 중국은 3억 명이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야, 이 한국 시장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이 중국 왕성왕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모 예방하는 그 기준이 뭐냐니까 피나스트레라이드라는 이 호르몬을 탈모가 우선 발생하는 기작을 잠시 말씀드리면, 탈모가 유전에 의해서 생긴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약 한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대머리였다. 그 30%밖에 작용을 안 합니다. 나머지 60%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탈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그 호르몬 시스템에 의해서 탈모가 발생하는데, 희한하게 이 호르몬들은 머리에만 오면 다른 털들이 많이 있죠. 뭐 다른 털들이 몸에 털이 많습니다. 다른 털에는 작동을 안 하는데 이 머리에만 오면 이 호르몬들이 모근을 블라킹을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그 모근 속에 영양소가 못 들어가도록 합니다.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모근이 약해지고 머리가 가늘어지고 다음에 빠집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야! 뭐 오늘 갔더니 옛놈이 야! 뒤통수에 대고 뭐 욕을 합니다. 그래서 뜯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괜히 욕 한마디 듣고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죠? 머리카락 하나 빠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탈모가 되어지는 것이 여전히 30%좀 된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것을 그 호르몬이 왜 막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그 막는 것을 풀어주는 그 물질이 풀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찾아낸 것이 이 피나스트레이라는 물질입니다. 처음에 이걸 개발할 때는 발모 촉진제로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전립선 치료제로서 개발되었습니다. 남성들에게 해당되어질 것입니다만 이 전립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걸 먹였더니 부작용이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장기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이걸 발모 치료제로 쓰자. 그걸 해주자.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먹는 발모 치료제가 FDA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피나스트레이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작년 10월 달에 미국 FDA에서 인터넷에 떴습니다. 피나스트레이드를 처방할 때 의사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전립선 암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에게 이놈을 처방을 하게 되어지면 전립선 암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어집니다.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물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을 위해서. 그래서 멍게 껍질에 추출한 이 물질을 가지고 요 허가된 물질하고 비교를 했더니 똑같은 도수로 농도로서 처치를 했는데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 쥐에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쥐 털을 다 깎고 28일 동안 도포를 했습니다. 양성대조군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어지고 있는 미녹시딜이라는 물질입니다. 원료 물질은 마이녹시딜이라는 물질인데 이것도 미국 FDA에서 바르는 발모제라서 유일하게 허가되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물질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피부과에 가면 이걸 처방을 해주는데 25mm 정도, 30mm 정도 있는 병 하나에 제법 7, 8만 원 정도 갈 정도로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놈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양성대조군이고 멍게 껍질에서 추출해서 정제한 물질 0.1mg, 1mg 해서 똑같이 28 동안 발랐더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mg이 5mg의 양성대조군하고 거의 같이 털이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의 메타볼라이트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대사작용을 하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이걸 발표를 했더니 여러 곳에서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분들이 많아가지고 급하게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머리에 사용하는 것이 샴푸니까 이제 샴푸를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부터 전부 다 또 멍게 껍질 갖고 또 저한테 오실까 걱정이 돼요. 그 다음에 한 4년 전에 저희들이 이 진주를 가지고 했는데 그 나라전 자료에 보면 우리 그 RC의 그 로고가 진주입니다. 진주의 탄생.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펄. 진주에 있는 진주가 아니고 펄 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에서만 이게 생산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산업화해가지고 한 4년 전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현재 그 전까지는 이 진주를 이렇게 해서 모패를 양성해서 어미가 될 때까지 3년 걸리고 그 모패에다가 사백을 해서 다시 2년을 둡니다. 그러면 진주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혹시 진주 목걸이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진주 하신 목걸이가 5년 동안 바다에서 이렇게 성강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진주를 가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깎아서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 처리를 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듭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일본 유학한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 진주 가공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면 역적으로 처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일본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진주 가공하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이 어려워지니까
이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중국으로, 뭐 어디로. 그렇게 해서 이 기술이 지금은 오픈이 되어 버렸어요. 오픈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일본의 진주 가공 기술자를 3년 동안 저희들이 모셔와 가지고 어민들에게 가르쳐서 현재는 이 가공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통영에서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 팔면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갖고 가버리면 굉장히 쌉니다. 진주 한 알에 10,000원이나 안 해요. 10,000원. 뭐 좀 좋은 거는 9,000원. 아주 좋은 퀄리티 S그레이드 정도 되면 한 10,000원, 알 하나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대부분은 10,000원에 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하면 알 하나에 20,000원, 30,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일본에 가서 미키모토 대한항공에 타도 미키모토 팔죠. 해외 비행기를 타면 미키모토 진주를 팝니다. 진주 회사가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미키모토, 뭐 타다키, 뭐 해서 여러 진주 회사들이 있는데 대단한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주를 가공해서 홍콩 보석 박람회에다 출품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트리플 A를 받았습니다. AAA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자원이 통영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런 걸 하게 되지면 큰 뭐라 그럴까 산업을 하나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좀 진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벌써 반이 되었네요. 그다음 에너지와 도시. 도시는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이게 이쪽에 있는 그림이 미국 뉴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독일 어사당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엄청난 에너지를 미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풍력발전입니다. 여기 영덕 풍력발전소인데 이렇게 풍력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그렇게 썩 좋지도 못하고 비용이 굉장히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가장 싸고 안전한 에너지는 태양열입니다. 사실은. 근데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우주에다가 태양열을 지배를 하는 이렇게 지별광을 띄워놓고 이렇게 들어온 에너지를 전자로 바꾸어서 그 전자를 지구에 송신을 합니다. 지구에서 전자파를 받는 수신기를 만들어놨고 그것을 다시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한한 에너지가 우주에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이 지구에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에너지가 원자력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산을 할 때 가장 싼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십시오. 지금 슈퍼마켓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살 수가 없죠. 죽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수산물이 일제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도 가지를 못해요.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까지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였는데 작년 3월 이후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수산물이 계속 올라갑니다. 시장에 가셔서 확인하셨겠죠? 수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우리 탓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이 지구상에서 여러 나라 중에서 4번째인가 3번째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형상 원자력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소비를 계속하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소비를 계속한다 그러면 23개인가 24개인가 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존재를 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이미 의회에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노후되는 것은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또 하나의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미 오토리브라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내에 자동차를 못 갖고 오도록 하고 자동차를 빌려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마차 타고 다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조경 환경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4인이 삽니다. 4명.
여기에 몇 명 살까요? 그래서 이 주거의 환경과 삶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통영에도 연대도에 이 비지터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패시브 하우스로 지어진 집입니다. 패시브 하우스가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태양과 그다음에 단열을 하고 그다음에 지열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기를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집이 제일 먼저 건축된 것이 이 로키 산맥에 있는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연구소에 이 집을 만드는데 그 로키 산맥에 있는 이 집이 겨울이 되면 영하가 40도로 떨어지고 여름이 되면 영상 40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아주 간단한 난방장치 하나만으로도 이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앞으로 이런 개념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피랑은 여러분 가보셨죠? 이제 동피랑은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변 국장이 이 동피랑을 처음 아이디어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고 또 그 동피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새로운 삶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조금은 번잡스럽겠지만은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태공원을 계획을 했고 현재 이렇게 생태공원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개정도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은 센터 주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이 주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아닌 우리 지역,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그 나라의 RC 도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를 소개하고 가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과 수시로 우리가 만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9월 14일부터 저희들이 세계 총회를 통일해서 개최할 텐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거? 다 한 번씩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걸 보시면 지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는가 어떤 어려움에 나와 있는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것도 뉴스를 보셨죠?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대답 안 하십니까? 네. 어류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가서 그물 한번 잘 던져서 만성 채우면 한 석 달 동안 일 안 해도 됩니다. 수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으러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자원 방류라든지 자연을 이용한 어획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연안의 오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공원에 가시면 이거 그대로 두고 갑니다. 전부 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죠. 만약에 전부 다 일한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아무도 공원에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치우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아늑합니다. 그 다음에 의류가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류 산란장을 우리가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생물들이 바다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해파리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죠. 다 인간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황하에서 1년에 한 번씩 방류를 하는데 하루에 1억 톤씩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거 보는 게 하나의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방류를 하는데 방류를 하고 나면 서해가 이렇게 누렇게 황토색으로 변합니다. 이 속에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기물들을 적절한 온도가 맞아지면 해파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플랑크톤들이 일시적으로 붐을 이룹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위에 있는 상급 먹이 생물인 해파리들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아마 이것도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태안 그 배 유류 사고가 있었죠. 1년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대단한 하여튼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 통합을 해야 됩니다. 어떤 통합을 해야 되느냐? 민족, 계층, 성, 다문화, 경제 이런 것을 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고 나누고 사회 구성 간에 공존하는 방법, 인류와 자연이 상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찰, 관료 문화의 청산, 관료 문화를 없애야 됩니다. 관료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관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료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화도 바꿔나가야 됩니다. 모두 다. 그 다음에 편의적 사고, 일방적 사고, 그 다음에 입체적 사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농촌과 도시,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외국인, 내국인, 자연과 인간 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우리 가까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생 모델은 통합, 상생, 성찰, 균형이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줄 때 지속 가능한 사회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가 통일에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이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